IOC 담당관 윤원일 단편소설. 친구의 시간이 거꾸로 갔다. 그날 그 시간, 그 거리의 인도에서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을 친구의 모습이 그려진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간, 길 건너편 파출소 담장 옆에선 30분 이상을 기다리다 짜증이 날 대로 난 한 늙은 남자가 맞은편 인도에서 서성거리는 친구를 발견하곤 저 녀석은 왜 저기에 가 있는 거야? 하며 어이없어 했을 것이다. 늙은 남자는 친구를 소리쳐 부를까 하다가 그만두어지 싶다. 좁은 도로지만 수시로 차량이 오가고 행인들도 많은 곳이어서 아주 큰 소리를 내야만 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배에다 힘을 잔뜩 주고 부르면 모를까. 그러기엔 늙은 남자는 육신의 힘이 많이 빠져 있었을 터. 80 나이가 다 됐으니 때문에 그 늙은 남자는 더욱 화가 났을 게 뻔했다. 저 녀석은 뭐 때문에 저 건너편에 가 있는 건가? 이 늙은이를 길거리에서 몇십 분을 기다리게 하다니. 10여 년 만에 불쑥 전화해서 동네 파출소 앞에서 만나자고 해서 나왔다만 짜증나는군. 대체 저 녀석은 왜 저기서 두리번거리고 서 있는 거지? 항상 만나던 파출소 옆에서 기다리겠다고 지놈이 먼저 말해놓고선 저 녀석은 뭘 저리 두리번거리고 있는 건가? 이쪽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네. 제기를. 이때까지만 해도 늙은 남자, 아니 옛날에 우리가 함께 일했던 스포츠 TV 회사의 사장은 친구가 치매 증세 초기인 걸 몰랐을 것이다.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친구는 우리의 사장을 그 길거리에서 만났고 두 사람은 사장의 동네 단골집인 호프집으로 가서 생맥주를 마셨다. 옛 사장은 나의 안부를 물었고 다음엔 둘이서 함께 오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전화를 걸어온 친구한테서 얼개설개 꿰맞춘 이야기로 들었다. 횡설수설이었지만 그날의 상황이 대충 눈에 그려졌다. 그날 옛 사장은 친구가 어딘가 이상한 걸 눈치챘을 것이다. 친구에게 앞으론 동네 이 호프집으로 와서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걸 보면 10여 년 만에 해우는 그런대로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던 듯 싶다. 치매기가 있어도 보통 땐 그럭저럭 멀쩡했었다니까. 그러나 친구가 옛 사장에게 전화를 하고 직접 동네로까지 찾아간 것은 바로 그 치매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내가 아는 두 사람의 관계는 평생 은인과 평생 원수 사이를 오락가락했었다. 지난 20여 년간 온갖 신산스러운 시절이 친구의 삶에 닥쳐왔었다. 근본적인 원인은 1998년에 닥친 IMF 금융위기 사태였지만 옛 사장의 악역도 한몫 거들었었다. 소위 신의 직장이라 일컫는 공기업이었지만 인건비 절감이란 정부의 압력을 받고 일부 직원의 명태를 은근히 강요했으니까. 친구가 자신의 인생사에서 옛 사장의 존재를 어떻게 규정해왔을지는 쉽게 짐작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던 중 최후의 일격처럼 친구에게 치매가 닥친 것이다. 친구는 현재와 가까운 일들부터 잊어먹는 것 같았다. 친구의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 과거로, 더 먼 과거로, 옛 사장과의 관계가 평생 은인이었던 그 시절로.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만날 생각을 했을까 싶다. 친구는
최근 알코올성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첫째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내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었다. 알코올성 치매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 증세인 망각증과 함께 분노조절 장애증과 과대망상증 같은 증세가 나타난다고 주치의가 말했다고 한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몇 개월 전 친구와 의절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이 그 분노조절 장애증 때문이었던 게 아닌가 싶다. 게다가 망각증과 과대망상증까지 뒤얽힌 고약한 상황이 아니었는지 그때 친구 녀석은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걸어오거나 핸드폰 문자로 옛날의 일들을 거론하며 시비를 걸곤 했었다. 사람은 매번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쓴다지만 그의 발언 속엔 왠지 나에 대한 적개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처음엔 장난삼아 함께 깐죽거리다가 결국엔 서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었다. 이윽고 좌파놈, 빨갱이 놈이란 말이 친구의 입에서 나오거나 핸드폰에 문자로 뜨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정점으로 치달았다. 나도 뒤질세라 철천지 원수 사이에서나 오갈 말을 퍼붓고 마는 것이다. 아니 이놈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어느 날 나는 결단을 내렸다. 반평생을 사귄 친구지만 의절할 수밖에 없다고 결심했다. 의절을 선언하고 이후로 나는 녀석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와도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 셀 수 없이 수많은 전화와 문자가 걸려오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나 문자가 뚝 멈췄다.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까? 불쑥 녀석한테서 전화가 걸려왔다.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면서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전화 벨소리는 끝없이 이어졌다. 이윽고 전화를 받았다. 한데 이거 뭐야? 녀석은 지난 일은 모두 까먹은 듯 예전과 똑같은 다정한 말투로 농담까지 한다. 저번 다툼은 까맣게 잊어버렸거나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듯이 점심때 종로 5가 광장 시장 안에 먹자길 십자로로 나오라고 한다. 녹두 빈대떡에 막걸리 한 잔 먹고 싶다면서. 그리고 그날 약속은 장소도 어긋나고 시간도 어긋나고 완전 불발로 끝나고 만다. 녀석은 엉뚱한 거리 엉뚱한 식당에 가서 앉아있었던 것이다. 전화로 행설수설 알려주는 장소를 찾아가려 했지만 결국은 중도에 포기하고 말았다. 녀석은 오히려 못 찾아오는 나를 나무란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오고 만다. 뭐야 이거? 녀석이 일부러 나를 엿먹인 건가? 하지만 의구심이 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그러던 중 친구 아들이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던 것이다. 아버지의 치매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고 얼마 전엔 집을 못 찾아오는 바람에 파출소 경찰이 데려다 준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현재 친구는 손목에 주소를 적은 팔찌를 차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을 몰랐던 나는 종로 5가 지하철 5번 출구 쪽에서 광장시장 안에 먹자 골목길 안으로 걸어올 친구의 모습을 어깨가 서로 부딪힐 정도로 많은 인파들의 틈새 사이로 살펴보며 서 있었다. 6개월 만에 해우였으니 가슴마저 설렐 정도였다. 녀석은 예의 그 중절모를 쓰고 나타날 것인가? 중절모자가 잘 어울리는 체형이기도 했지만 보통 사람들은 잘 안 쓰는 고풍스러운 중절모를 즐겨 쓰고 다닐 만큼 녀석은 으스대는 구석이 있었다. 자신이 아주 멋지게 생긴 대한민국 남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예전에 어느 국무총리를 닮은 품위 있게 생긴 사나이라고 입버릇처럼 떠벌리곤 했다.
물론 그때마다 나는 녀석에게 새마을 가만히 짝 하며 놀렸었다. 갸름한 신세대형 얼굴과는 거리가 먼 펼쳐놓은 가만히처럼 넙대대하게 크다고 놀리면서 붙여준 벼로였지만 녀석은 씩 웃을 뿐이었다. 남의 말을 콧등으로 듣고 개의치 않는 낯뜨거운 녀석이었다. 내가 녀석을 처음 만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일할 때였다. 나는 경기조정국에 소속되어 국제스포츠연맹과 각 국가의 올림픽위원회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했고, 녀석은 국제협력국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조직위원회에서 일한 지 며칠 지나서 나는 녀석에게서 소위 IOC 차터로 불리는 올림픽 헌장 소책자를 새 것으로 한 권 얻기 위해 녀석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IOC가 조직위원회에 보내온 올림픽 헌장 소책자를 녀석이 보관 관리하고 있단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녀석은 나보다 한 직급 위였다. 녀석이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내게 물었다. 올림픽 현장은 쭉 한번 다 읽어보았소? 아니요. 차차 시간 내서 읽어볼 생각입니다.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녀석이 대뜸 크게 나무라는 말투로 내게 말했다. 검지를 편 주먹 쥔 손을 얼굴 위로 휘젓기까지 했다. 이봐요. 올림픽 정신을 모르고 올림픽 대회를 준비하겠다는 겁니까? 어라? 이 친구 뭐야? 완전 연극대사 같은 말투잖아. 불쾌했지만 꾹 참았다. 새 책 한 권 주시면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녀석이 거들먹거리며 말했다. 원래는 정식 문서로 요청해야 주지만 이번엔 특별히 한 권 주겠소. 올림픽 헌장을 세세히 꿰차고 있어야 저들하고 협의할 때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거요. 녀석이 내게 준 첫인상은 한마디로 사방팔방 으스대는 밥맛 없는 속물이었다. 허우대가 멀쩡한 게 더 밉살스러워 보였다. 녀석은 올림픽 솔리데리티 교육을 받기 위해 스위스에 한 달간 연수 출장을 갔었고, 이후로 IOC와 조직위원회 간의 업무 연락을 담당하다 보니 그 자부심이 대단했다. 사마란치 IOC 위원장의 일정을 확인하거나 연락을 취할 때는 녀석을 통해야만 했었으니 녀석은 조직위원회 내에서 꽤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당시는 조직위원회가 설립된 초기여서 영어나 불어를 잘하는 직원이 많지 않았던 때였다. 녀석의 어학 실력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은 대회 준비가 본격 시작되고부터였다. 외무부 같은 정부 부처나 대기업 등에서 어학 실력이 우수한 직원들이 조직위원회에 대거 파견 나와 근무하기 시작한 것이다. 녀석이 스위스 IOC 본부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시간대에는 항상 화장실에 있다는 우스개 같은 소문이 떠돌았다. 얼마 후 녀석은 선수촌 식음료 담당관으로 발령이 났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녀석이 이 일을 두고 내게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어. 퇴근 후에 종로 영어회화 학원에도 다니고 민병철 생활영어도 달달 외워댔는데 말이야. 내가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하면서 선수촌 식음료과로 발령 내더군. 잘 됐지 뭐냐. 영어회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모국어로 업무를 보면 우선 마음이 편하잖아. 녀석은 내가 놀리는 걸 알면서도 이젠 덩달아 즐거운 표정이다. 세월이 약인 것이다. 군대에선 ROTC 화학 장교로 근무했어. 생물학을 전공했다고 독가스 최루탄 담당 화학 장교로 임명하더군. 지금 생각해도 그 둘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훈련병들을 지하 벙커 안에 가둬놓고 체류가스 많이 퍼부어 넣었지.
내 사디즘은 그때 생긴 거야. 생물학과와 무관한 IOC 담당관이 된 바람에 넌 화장실 냄새를 실컷 맡은 게 아닌지 모르겠다. 녀석이 웃어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전엔 녀석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일 때도 있었다. 지난 세월 숱하게 함께 술을 마시고 휴일이면 낚시나 등산을 다니면서 미운 정, 고운 정이 들 대로 든 사이지만 녀석은 내게 일종의 피해의식이나 패배감 같은 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다. 니놈이 나보다 그 잘나빠진 영어 회화를 잘하는 바람에 내게 올 기회를 니놈에게 빼앗겼다. 또 그 소리 하려는 거냐? 옛날에 그 어떤 일을 말하는 걸 익히 알고 있어 한 말이었다. 해외 협력 업무 담당 부서에 자기 대신 내가 인사발령 난 걸 두고 내가 사전에 공작을 편 것이라고 했지만 녀석도 억지 주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녀석은 스스로도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해서인지 이번엔 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꺼내 상황을 모면했다. 내 평생의 꿈은 IOC 위원이 되는 거였다. IOC 위원이 되는 걸 꿈꾸다니 코미디가 따로 없군. 너는 영어나 불어 실력은 둘째치고라도 우선 돈이 없잖아. IOC 위원은 이건희 같은 재벌이나 되는 거야, 바보야. 녀석이 이런 나를 노려보더니 결국은 그저 허허 웃어버린다. 녀석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가끔 허황된 희망을 이야기해서 실소를 금치 못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그건 지금의 과대망상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날 광장시장 안에 먹자 골목길 십자로에 서서 친구를 기다릴 때 나는 녀석에게 치매가 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반년이 지났고 녀석을 다시 만나는 일에 마음이 설레기까지 했었으니까. 괜한 성질을 부렸구나 하는 후회가 들었다. 한데 녀석은 약속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았다. 내가 녀석에게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 약속 시간에 늦게 나타나면 우리가 위치를 묻던 그 말을 사용했으니 그 순간은 우정이 완전히 되살아났던 셈이다. 네 똥꼬 위치가 지금 어디냐? 서울역 통과 중. 늦었다. 기다려라. 외국 관광객들로 북적거리는 시장 골목길에서 먹음직스럽게 진열된 음식들을 좌우로 둘러보며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며 시간을 때웠다. 도착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녀석은 나타나지 않는다. 문자를 다시 보낸다. 어디? 다 왔다. 한참 후 또 문자를 보낸다. 난 십자로에 서 있다. 알았다. 한데 녀석의 모습은 계속 보이지 않는다. 문자를 수차례 더 교환하고 확인 전화를 해보고 나서야 나는 녀석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것을 알았다. 대체 거기가 어디냐? 곱창구이집이란다. 뭐? 웬 곱창구이집? 거긴 어딘데? 횡설수설한다. 이런 제기. 어느 전철역에서 내렸냐? 동대문역. 빌어먹을. 종로 오가역에서 내렸어야지. 광장시장서 빈대떡 먹자며. 내가 화를 내며 소리치자 녀석은 덩달아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어버린다. 뭐야 이거. 영문을 알 수 없는 나는 30분 정도를 더 기다려본다. 녀석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다. 녀석이 나를 일부러 놀리는 것인가? 복수전? 그럴 리가. 나는 광장시장 주변을 거닐며 여러 식당들의 안을 기웃거려 보았다. 녀석은 보이지 않는다. 광장시장에서 녀석이 하차했다는 동대문역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골목길에 있는 곱창구이 식당들의 안을 들여다보았다.
대체 녀석은 어디에 가 있는 거야? 의도적으로 나를 바람맞히려는 건가? 어이없는 웃음이 나온다. 은근히 부하도 치밀고 별 거지 같은 놈이 다 있네. 지놈 아니면 놀 친구가 없는 줄 아는가? 속으로 구시렁대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동대문역 5번 출구 옆에 있는 단골 중국집이 보이자 나는 그대로 들어가서 자장면으로 점심을 때우고 나온다. 식사하는 동안 녀석에게서 전화나 문자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통신 두절이었다. 중국집을 나와 녀석이 갈 만한 식당을 두세 곳 더 둘러본 후 나는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온다. 다음날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약이 잔뜩 올라있는 내 기분은 아랑곳도 없이 녀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식당 여주인이 아무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뭐? 옛날에 어떤 일을 생각한 내가 물었다. 해남 때 말이냐? 우리가 한때 단골로 다니던 동대문 시장 근처의 포차 선술집의 여주인이었다. 둘이 경쟁하듯 여주인에게 추파를 던지며 드나들었지만 그녀가 진짜로 좋아하는 손님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하는 동네 이웃 같은 상인들인 것을 알고는 시들해져 버렸다. 진즉에 눈치를 챘던 나는 더 이상 그곳을 찾아갈 마음이 사라져 버렸지만 녀석은 시내에 나온 날이면 혼자서라도 꼭 그 포차집을 찾아가서 술 한잔 걸치곤 귀가했었다. 무엇에 쉬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름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뻔질나게 드나들던 녀석도 해남댁의 본심을 알게 되곤 시들해지지 않았을까 싶다. 그때는 치밀한 것에 걸리지 않았을 때였으니 결국은 여자의 마음을 눈치채지 않았을까 싶었다. 잠깐, 아니지. 이제 와서 보니 의구심이 든다. 그때 벌써 치매가 시작된 건가? 과대망상증이 알코올성 치매의 한 증세라 하지 않는가? 녀석이 한사코 혼자서라도 찾아갔던 그 동대문 포차집을 더 이상 가지 않은 때가 언제부터였고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진다. 해남댁 말이냐? 라는 내 말에 녀석은 무슨 이유에선지 소리치듯 말했다. 그 여자 말고 짜샤, 곱창집 여주인. 곱창집? 거기가 대체 어딘데? 짜샤, 동대문 생선구이 골목길 입구에 있는 곱창집 몰라? 저번에 만났던데. 이런 빌어먹을. 너 지난번에 그곳에 갔었던 거냐? 광장시장에서 만나기로 해놓고. 헌데 난 거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너하고 간 적이 없으니까 딴 친구놈들하고 다녀놓곤 헷갈리나 보군. 제기랄. 그런데 그 식당 여주인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너 같은 놈을 사랑한다는 거냐? 백수인 너를. 횡설수설하는 이야기를 다시 꿰맞춰 보면 다음과 같은 기막힌 이야기였다. 치매가 이런 걸 말하는 건가? 과대망상증이란 증세가 바로 이런 건가 싶어 웃음이 나온다. 그날 친구는 엉뚱한 곳에 곱창구이 집으로 가서 내가 오기를 기다렸다. 마침 대낮이라 손님들도 없는 때라서 녀석은 아마도 간단한 안주를 시켜놓고 막걸리를 마시며 여주인에게 실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터. 이 이상 들어주는 여주인은 점점 지겨워진 나머지 그만 가라고 말했을 터. 그러나 술 한 잔이 들어가고 말문이 터진 녀석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늘어놓기 시작했을 게 뻔하다. 이젠 완전 고리짝 얘기가 돼버린 88 서울올림픽과 그 IOC 담당관인지 뭔지 아는 이야기도 늘어났을 게 틀림없을 터. 참다 못한 여주인이 이제 그만 하고 소리쳤을 게 뻔하다. 술주정이 발동한 녀석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을 터. 이윽고 여주인은
돈을 안 받을 테니 그냥 가라고 말했고 급기야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을 터 밖으로 쫓겨나온 녀석은 동대문 시장 주변 거리를 헤매고 다녔고 시간이 지나자 녀석은 주머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곤 의아했을 터. 어라? 왜 돈이 그대로 있지? 여주인이 돈을 안 받았나? 내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서? 녀석의 과다망상증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다 자파 상품들을 늘어놓고 파는 노점상이 눈에 들어왔다. 돈을 만지작거리던 녀석은 무언가라도 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을 터 마침 그럴듯해 보이는 지팡이가 눈에 들어왔다. 지난해 한쪽 다리로 약한 풍이 와서 걷기가 불편했던 녀석은 동네에서 산책할 땐 지팡이를 짚고 다닌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손잡이가 금장인 그럴듯한 지팡이에 눈이 꽂혔다. 지팡이를 사들고 들어온 다음 날 녀석은 그 지팡이가 몹시 마음에 들었다. 새삼 술값을 안 받은 곱창집 여주인에게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망각증과 더불어 알코올성 치매의 과다망상증이 시작된 것이다. 녀석은 그날 부랴부랴 그 곱창집을 다시 찾아갔다. 나왔소 하며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녀석을 보자 여주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소금 한 주먹을 움켜쥐고 나와 냅다 녀석의 얼굴에 뿌렸다. 그리곤 무전 치식범으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얼떨결에 밖으로 쫓겨나온 녀석이 자신에게 닥친 이 현실이 대체 뭔가 하고 생각해 봤을까? 글쎄, 잘 모르겠다. 아마 아닌 것 같다. 그 식당을 또 찾아갔단 말에 어이없던 내가 넌 쪼다같이 왜 거길 다시 갔냐? 하고 묻자 녀석은 태연하게 날 사랑하는 줄 알았지. 하고 답했으니까. 이후로 녀석과 전화통화를 할 때면 나는 녀석의 치매 상태를 가늠해 보기 위해 녀석의 생각과 기억을 떠보며 이것저것 물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심지어 장난삼아 구구단을 물어본 적도 있으니까. 어떤 날엔 치매 초기 같았고 어떤 날엔 치매가 아닌 것 같았다. 예컨대 내가 2 곱하기 9는? 하고 묻자 녀석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놈이 날 놀리나? 했다. 치매가 아닌가? 두세 달의 시간이 흘렀다. 녀석이 이른 아침 내게 전화를 걸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 이번에 IOC 의원이 됐다. 사무실을 부산수영 마리나 경기장 근처 건물에 낸다고 하더라. 누가? IOC가. IOC는 스위스에 있잖아. 자시야, 코리아 사무실 말이야. 걔네들 서울보다 부산을 더 좋아하는 거 몰라? 산악국가라서 바다가 더 좋은 거야. 하지만 난 부산에 내려갈 수가 없어. 김포가 집인걸. 송파 올림픽회관 안에 사무실을 내라고 말해야겠어. 어이가 없어진 나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영국 배우처럼 비장한 어투로 말하는 바람에 녀석이 나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과대망상증? 정말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더 기막힌 일은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나서 벌어졌다. 친구 아들이 또다시 아버지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다. 지금 송파 올림픽공원 벤치에 아버지하고 함께 앉아 있습니다.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된 내가 묻는다. 거긴 김포에서 꽤 먼 곳인데 뭐하러 그곳까지 갔냐? 아버지가 아침부터 오자고 해서요. 거긴 왜? 아버지 바꿔드릴게요. 녀석이 유쾌하게 말을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을 만나러 왔다.
올림픽 회관에 사무실을 하나 내놓으라고 할 참이다. 뭐? 어이가 없어진 내가 묻는다. 그래, 만났냐? 기다리라고 해서 올림픽공원 언덕에 있는 벤치로 와서 앉아있다. 여기 정말 좋군. 여기서 황금 시절을 보냈다. 그때가 좋았다. 누가 기다리라고 했는데? 경비가.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파악한 내가 말했다. 아들을 바꿔라. 아들이 나왔다. 아버지가 통화를 들을 수 없게 자리를 옮기는 것 같았다.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버지가 큰일이구나. 정말 경비가 기다리라고 말했냐? 인사과에 연락한 것 같아요. 인사과에서 이름을 조회해 보고서 옛날 직원인 걸 알아나 봅니다. 눈치를 채고 정중하게 아버지를 설득하더군요. 제게 공원으로 모시고 가서 산책한 후 집으로 모시고 가라고 조언했습니다. 애초에 오지 말았어야지. 엄마가 말리지 않으셨냐? 반대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바람에 이왕 온 김에 여기 올림픽 공원을 한 바퀴 돌고 갈 생각입니다. 설마 올림픽 회관 건물 안까지 들어가실 줄은 몰랐습니다. 경비가 눈치를 채고 정중하게 대하는 바람에 아버지 마음이 푸근해지셨는지 더 이상 공단 이사장이니 IOC 위원이니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 사이에 까먹으셨나 봅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네가 욕본다. 공원에서 시간 좀 보내다가 집으로 모시고 가거라. 친구 녀석이 알코올 중독증에 빠진 건 소위 평생 직장을 퇴직한 이후 닥쳐온 온갖 신선스러운 인생살이 때문이었겠지만 새벽에 눈을 뜨면 막걸리부터 한잔하는 그 기막힌 버릇이 생긴 건 추측컨대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내야 했던 그 시기 동안이 아닌가 싶다. 사람들을 만나 쉴 새 없이 떠들어대기 좋아하는 녀석에게 고립된 세상은 견디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녀석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와 마구 거친 농담을 해대기 시작한 건 이 시기였다. 녀석의 목소리에 솔기운이 배어 있었다. 말투에 힐난과 조롱이 넘쳐났다. 실없는 농담이나 상대방 비하 발언은 우리가 늘 장난삼아 늘어놓던 대화 내용이었지만 어느 순간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심해졌다. 너 술 취했냐? 그렇다 이놈아. 막걸리 한 통 먹었다. 이런 미친놈. 새벽부터 한 통을 먹어? 새벽이면 어떻고 대낮이면 어떠냐? 백순대. 그러단 빨리 간다 이놈아. 가더라도 내 놈 다음에 갈 거다.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놈 저놈 하는 욕설을 서로 퍼붓다가 아이고 지겹다. 그만 끊자. 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감정이 상했지만 곧 잊어버렸다. 한데 녀석의 욕설과 비난이 도를 넘더니 저주 같은 말을 퍼붓기 시작한 것이다. 넌 빨리 안 가고 뭐하냐? 이 세상에 뭐 기대할 게 있다고. 그러면 나도 덩달아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만다. 친구의 입에서 자빨놈, 넌 총살감이야란 말이 나오면 막장까지 다온 셈이었다. 내 입에서 너야말로 빨리 가주는 게 세상 돕는 거다 이놈아. 하곤 핸드폰을 내던지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다.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새벽부터 이건 아니지. 늙어가면서 친구하고 이게 뭔 짓이람. 한데 녀석은 갑자기 미쳤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정치적 견해로 언쟁을 벌인 건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었다. 이런 악다구니 같은 말싸움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새벽에 눈 뜨면 막걸리부터 마신다니 이놈은 완전 미친 거 아냐? 나까지 덩달아서
똑같은 말을 하게 되네. 이때까지만 해도 나는 친구에게 치매가 왔다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한바탕 서로에게 욕설과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난 날, 나는 드디어 절교를 선언했다. 나는 녀석의 전화나 문자에 일체 대꾸하지 않았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아마도 치매가 진행되면서 녀석은 이 일을 까먹고서 내게 전화를 걸었던 게 아닌가 싶다.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연락조차 안 하고 지냈던 그 옛 사장에게도 전화를 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이가 없었다. 명태자 블랙리스트에 자기를 올린 인간이 뭐가 좋다고 전화를 걸었노. 옛 사장도 처음엔 전화 받기를 망설였을 터. 하지만 친구 녀석이 나름 그에게 명태금을 받았던 때에 가슴 설렘을 회상하는 듯 말하자 옛 사장은 그래, 그건 기회였지. 자기 선택이었고 사업해서 돈 모조리 날린 건 내 책임은 아니잖아. 이렇게 자기 변명을 했을 터. 어쨌건 그 옛 사장도 녀석 때문에 덩달아서 즐거웠던 옛 시절을 추억하게 됐는지 모른다. 그 시절 함께했던 나의 안부도 물었다고 하니 친구의 시간이 거꾸로 가자 주변 사람들의 시간도 덩달아서 과거로 간 것이다. 미움의 강을 건너 과거로, 먼 과거로, 은혜롭던 그 시절로. 옛 사장은 언론계 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의 뒷배로 출세했던 인물이었다. 바다 낚시의 동호인이었던 우리는 감성돔 배낚시 철이 오면 주말마다 밤새 차를 몰아 완도, 녹동, 청산도 등 남해의 바다로 내려가서 배낚시를 했었다. 우리 세 사람은 낚시 동호회에서 가장 죽이 잘 맞는 사이였다. 그가 우연찮게도 서울 올림픽 대회의 수익금으로 설립된 스포츠TV의 사장으로 부임하자 우리 둘은 직장 내 최고의 뒷배를 만나게 된 것이다. 2, 3년간의 인생 전성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케이블 위성TV가 출범한 초창기로 유료 가입 가구 수가 정체돼 수입은 미미했고 정치적인 뒷배로 출세한 사장은 방만한 운영으로 수백억 원의 설립 기금을 단기간에 소진해버렸다. IMF 금융위기가 닥치자 새로 들어선 정부는 더 이상의 투자를 불허하고 민간 방송사에 팔아넘겼다. 직원의 대부분은 퇴직하고 뿔뿔이 흩어진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바람에 명태금을 받고 진즉에 퇴직한 친구에겐 차라리 행운이었던 셈이다. 개인 사업이 성공했다면 친구는 그 사장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터. 그러나 이후 세상은 친구에게 가혹한 현실만을 안겨주었다. 내 경우엔 녀석이 말한 그 잘나빠진 영어 실력 덕분에 미국 스포츠TV사의 한국 컨설턴트가 돼 순탄한 삶을 살았다. 나름 번영을 구가하던 나는 친구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다. 친구 녀석은 회사가 망해 함께 실직자가 된 사장을 따로 만나 하소연도 하고 신세 타령도 하는 듯 했지만 나는 그 사장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커미션 욕심에 불필요한 방송 장비를 사들이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서 회사를, 아니 우리들의 미래를 망가뜨린 사람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일 이후로 20여 년이 흘러가 버렸다. 치매 열차에 올라탄 친구는 긴 세월을 거꾸로 달려가 그 즐겁고 은혜롭던 시절로 되돌아 가버린 것이다. 친구의 전화가 뜸해졌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전화를 건 친구가 간청하다시피 부탁한다. 네 차로 계곡에 캠핑 낚시 가자. 아들이 따라올 거니까 넌 신경 안 써도 돼. 마누라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많이 준댄다.
지난날 여름철이면 자주 캠핑 낚시를 갔었던 설악산 백담사 계곡 아래에 있는 강변으로 나는 녀석과 아들을 태웠고 차를 몰아갔다. 당뇨가 심해 몸이 더 불편해진 친구에겐 울퉁불퉁한 강변에서의 계류 낚시는 불가능해 보였다. 친구는 강가의 그늘진 바위에 걸터 앉아 흐르는 강물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밤이 되자 모닥불 옆에 앉은 녀석은 자정이 넘도록 넘실거리며 타오르는 불꽃을 끝도 없이 바라보았다. 그날 밤 나는 옆에 따로 친 텐트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볼멘 소리를 잠결에 듣고서 깨어났다. 아빠, 좀 참으면 안 돼요? 안 되겠다. 아들이 아버지를 부축해서 좁은 텐트 안에서 이리저리 뒤척이고 뒤뚱거리며 텐트 밖으로 겨우겨우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저기 개울가로 가자. 플래시 불빛이 어지럽게 움직이고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 되겠다. 여기서 해야겠다. 친구는 내 머리 쪽 텐트 바로 밖에서 급하게 용변을 보았다. 아들의 탄식 소리. 아니, 여기서 하면 어쩌라고. 네가 저기 흙을 가져와서 얼른 여길 덮어라. 나는 텐트 바로 밖에서 설사똥이 맹렬하게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지만 더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양팔에 얼굴을 묻고 숨을 죽이며 눈물을 삼켰다. 벽에 똥칠할 때까진 살지 말자. 하고 지난번 회식 자리에서 한 동창 녀석이 외치던 건배사가 생각났다. 여러 달이 지나갔다. 친구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는다.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 전원이 매번 꺼져 있었다.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었기 때문에 아들과의 통화도 불가능하자 어쩔 수 없이 친구 아내의 핸드폰 번호를 찾아내서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받지 않는다. 그녀의 무응답이 불길하다. 부고가 없으니 친구는 아직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로선 남편을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요양원에 보냈다고 말하기가 거북할 수도. 친구가 생각날 때면 나는 혼자 중얼거린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의 주변에 있을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내 친구 IOC 담당관을 부탁해.